2004년 스캇 피터슨은 그의 아내 레이시 피터슨과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들 코너에 대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는 20년이 지난 현재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이랑 친한 척하기 미친 척의 리사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 기록으로 한껏 들떠 있었죠. 이번 사건은 그 시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모테스토라는 지역에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26살의 백인 여성 레이시가 사라집니다. 그때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어요. 사람이 없어지면 우선 가장 측근부터 용의선상에 놓고 조사하기 시작하죠. 반대로 해석하면 경찰은 가장 측근부터 용의선상에서 지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정확한 알리바이가 있었는지 등 정황을 살피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알리바이가 정확히 확보가 안 되는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그녀의 남편 스캇 피터슨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보트를 타고 낚시를 갔다 왔다 다녀오고 나니 와이프가 없어졌다. 그래서 자기는 우선 피자를 먹고 옷을 세탁기에 돌린 다음 샤워를 하고 와이프를 기다렸는데도 오질 않길래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해서 레이시가 거기 있는지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의 증언에서는 스캇이 전화했을 때 레이시가 나랑 같이 있는지 물었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고 스캇은 레이시가 실종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레이시의 엄마는 이때 실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 연락이 안 됐다고 처음부터 실종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는 않잖아요. 레이시가 집에 없어요 라든지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요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거나 스캇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부부는 꽤나 완벽해 보이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살해 동기는 없어 보였죠. 하지만 몇 달 뒤 이 완벽한 남편 스캇이 미국 전역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데요. 12월 24일 레이시가 실종되던 바로 그날 그녀의 집 근처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의자 중에는 이 강도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2인조 강도였어요. 하필이면 이 강도들이 턴 집이 스콧의 바로 맞은편 집이었습니다. 이 강도들의 이름은 스티븐 그리고 도널드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그 강도들은 금방 잡혔고 이들도 레이시 실종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건에 연루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나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옥살이가 정말 힘들거든요. 같은 죄수자들 사이에서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강도들은 그게 너무 무서워서 진짜 성심성의껏 조사에 응했다고 해요. 그래서 잡히고 나서는 아주 순순히 자백도 하고 경찰의 조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강도들이 저희는 26일에 강도를 했어요 라고 자백을 했는데 사실 강도는 24일에 들었거든요. 왜 거짓 자백을 하지? 이상한데 싶어 분리해지려고도 했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날짜 개념이 전혀 없대요. 착각해가지고 24일을 26일로 말하는 실수를 한 거라고 합니다. 자신은 절대 레이시 실종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도요. 알리바이도 시간대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레이시라는 이 여성은요, 1975년생으로 아주 활발한 성격의 젊은 백인 여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묘사로는 아주 인싸였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때는 치어리더이기도 했고 성격이 한 번 만나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도 꽤 화목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긴 했으나 레이시가 2살 때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 새아빠한테 엄청 예쁨을 많이 받으며 자랐대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 레이시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스캇을 보고 첫눈에 반했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됐고요. 레이시 실종 사건은요. 이렇게 예쁘고 활발하고 성격도 좋고 인기 많은 젊은 백인 여자가 피해자라는 점과 게다가 그녀가
임산부였다는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 등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조사가 진행되었죠. 레이시를 찾아주는 사람에겐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공약도 걸었습니다. 이 금액도 처음에는 20만 불이었다가 뒤에는 50만 불까지 올라가고요. 환화로 계산하면 약 7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레이시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곳은 어디일까요? 스캇이 레이시가 키우던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 맥켄지와 산책을 하러 나간다고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책로를 중심으로 샅샅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몇 주가 지나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스캇에게서 발견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스캇은 언론에 얼굴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언론으로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도 기꺼이 한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경찰이 스캇이 원래 아이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레이시가 너무 애를 갖고 싶은데 스캇이 심하게 반대를 한다며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했던 적도 있다고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또 스캇은 레이시 실종 추정 시간 당시에 낚시를 하러 갔었다라고 경찰에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신문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한테는 레이시를 찾으러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이 넌 그때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스캇은 나 그때 골프 치러 갔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How do you realize you're going to go fishing? That was a morning decision. That was a morning, so play golf in the club or go fishing. Okay. It seemed too cold to go play golf at the club, so. 이게 말이 경찰한테 한 말과 마을 사람들한테 한 말이 다르죠. 그리고 스캇은 최근에 보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 보트를 구입한 사실을 가족, 친구, 주변 지인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진술할 때 골프를 갈까 하다가 너무 추워서 낚시로 계획을 변경해서 낚시를 갔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상한 게 미국에서는 낚시를 할 때 낚시 허가증이란 것을 먼저 받아야 하거든요. 내가 어디 만에 가서 낚시를 할 거다라고 신고를 하는 제도인데요. 스캇은 12월 20일 그날 미리 24일에 낚시를 갈 거예요 하고 낚시 허가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 정황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갈까 하다가 계획을 체인지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일부터는 이날 배를 타고 나갈 계획을 한 거죠. 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은 남편 스캇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일터 창고에서 작은 보트 그리고 콘크리트 가루의 흔적을 찾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콘크리트 가루 흔적인데요. 이거 양동이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이 됐고 경찰들은 콘크리트를 양동이에 부어서 수제 닻을 여러 개 만들지 않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트 안에서 양동이 모양의 이렇게 닷이 한 개가 벌써 발견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밧줄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보트를 타고 닷을 던져서 밧줄로 고정을 해놓죠. 그런데 밧줄이 없다니요. 닷은 있지만 밧줄이 없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분명히 레드 플래그였습니다. 그리고 보트에 있던 팬츠에서 머리카락이 감겨서 나오는데요. DNA 감정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가 레이시의 모발과 일치한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습성이 굉장히 쉽게 오염, 이염 될 수 있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둘은 부부였으니까 DNA 같은 거는 여기저기 오가다가 여기저기 묻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요. 이 증거는. 정황이 점점 스캇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이제 수사 방향을 스캇이 증언했던 집 앞 산책터 거기 아니라 스캇이 낚시를 갔다고 했었던 버클리 마리나로 틀게 됩니다. 버클리 마리나를 샅샅이 뒤져요. 그래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다음날 스캇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어. 근데 그냥 너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Hi, Scott. This is Mom. It's about 1:45. Just wanted to know, I just got a call from Ron Cloward. He's at the marina, and it was a boat anchor. Of course, we knew it wasn't Lacey, but I just wanted you to know. I'm going to call your house in case you don't get this message first. Bye. Message erased. And then you hear him go, whew, just like that. Like, whew. 그때 스캇이 이런 약간 한숨을, 안도의 한숨 같은 거를 쉬었다고 해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하나, 스캇이 범인이었다면 들키지 않아서 안도했을 수도 있고, 둘, 와이프가 사망이 아니라 여전히 실종인 거여서 안도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엄청난 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경찰에게 제보 전화가 들어오는데요. 제보자, 그녀의 이름은 앰버 프레이 이고요. 스캇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앰버는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어린 딸을 키우던 싱글맘이었고요. 2002년 11월 20날에 지인의 소개로 스캇을 처음 만났고, 당시 스캇은 본인이 싱글이라고 해서 속여서 앰버한테 접근을 했다고 해요. 스캇이 앰버에게 너무너무 진심으로 잘했대요. 장미 다발을 사가지고 방문을 하기도 하고, 앰버 딸한테도 엄청 잘하고요. 너랑 같이 살면서 너를 평생 돌봐주고 싶어, 이런 로맨틱한 말도 서스럼 없이 던지고, 한참 이렇게 관계가 진지해지려고 할 때 앰버는 친구에게서 스캇이 유부남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앰버는 스캇에게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따졌죠. 스캇은 괴로워하면서 내 와이프는 이미 떠났어. 이번 크리스마스가 와이프와 함께 할 수 없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대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좋아하는 남자가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위로를 해줘야 됐다고 합니다. 이 대화를 나눈 시점은 12월 9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캇은 미디어에 자신의 모습이 오픈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면서 조심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내연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신문에 계속 레이시 사건이 묘사가 되면서 앰버 친구가 아무리 봐도 이 레이시라는 사람이 스캇 와이프인 것 같아 라고 전화로 얘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앰버가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앰버에게 잠복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경찰 부탁으로 스캇과 통화할 때마다 녹취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스캇은 자기가 현재 앰버를 만나러 갈 수 없는 이유가 파리에서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고백을 해요. 거짓말했었어. 미안해. 사실은 요즘 뉴스에 나오는 레이시가 내 와이프고 실종돼서 찾고 있느라고 바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deserve so much better. There's no question you deserve so much better. Yeah, and I deserve to understand an explanation of why you told me you'd lost your wife and this was the first holidays you'd spend without her. That was December 9th. You told me this, and now all of a sudden your wife's missing? Are you kidding me? Did you hear me? I did. I gotta come out of face. I think an explanation would be a start. I know you absolutely deserve an explanation. Yes, I do. I do. And you want to protect me from the media? Why did you involve me in this? 이렇게 앰버의 등장은 레이시의 가족을 포함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스캇이 레이시를 살해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큰 계기가 되었고요. 여론들도 스캇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시신도 발견이 안 되고 정황만 있지 핵심적인 증거가 발견이 안 되니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는데요. 다음 해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뒤 샌프란시스코만 해안에서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시신의 발견으로 스캇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죠. 남자 태아의 시신이 먼저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날 레이시의 몸통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이 돼요. 시신이 발견된 샌프란시스코만은 스캇이 낚시를 했다는 버클리 마리나에서 3에서 5마일, 키로로는 5에서 6km 떨어진 곳으로 차로 10분, 15분 내외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지리 유체 흐름상 버클리 마리나에서 시체를 유기를 했다면 샌프란시스코만에서 발견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고요.
이후 경찰은 바로 스캇을 체포하러 가는데요. 경찰은 스캇 전화를 계속 도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캇의 현위치를 찾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고에서 체포가 되는데요. 스캇이 샌디에고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그의 부모님과 시스터가 샌디에고에 살고 있기도 해서 자주 왕래를 했었다고는 해요. 그는 가족들과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었고 가는 길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 당시 스캇이 머리와 수염을 원래는 다크 브라운 아니면 블랙이었는데 금발로 염색을 해 있었고요. 차 안에서 현금으로 $15,000가 나오고 그리고 휴대폰이 여러 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캠핑 생존 장비, 뭐 칼, 나이프 아니면 이렇게 버너 같은 거, 그리고 옷, 가방, 두 개의 운전면허증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운전면허증 하나는 본인 거고 다른 하나는 형 거였는데 형의 면허증 사진이 금발같이 이렇게 나온 사진이었대요. 그러니까 경찰은 샌디에고가 멕시코 국경이랑 가장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런 점까지 함께 봤을 때 스캇은 아무래도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이 사건이 이 오제이 심슨 사건 이후로 캘리포니아를 들썩이게 했던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 이유가 많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 유력한 용의자가 끝까지 부인을 했다는 점입니다. 변호 측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맞섰어요. 이게 자꾸 직접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직접 증거라 함은 살해 도구, 명확한 현장, 목격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 측은 직접 증거가 없지만 이 정황 증거들을 봐라. 이 정황 증거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주지 않냐. 이는 명백한 1급 계획된 살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센세이션하게 되면서 법정에서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추측성 스토리가 너무 많이 퍼져 있었고 배심원들이 오염된 정보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죠. 여론 파장을 피해서 북서쪽으로 차로는 이제 2시간 정도 걸리는 샌테마오 카운티로 관할을 옮겨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4년 여름에 시작된 재판은 처음에 이제 검사의 그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잠시 스캇이 유리하게 이렇게 기울긴 했으나 앰버가 증인석에 서서 결정적인 몫을 하고 그해 11월 레이시 1급 살인 그리고 태아 2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무죄는 보통 배심원이 선정을 하고요. 형 선고는 판사가 내리는데요. 2005년 스캇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서는 2006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배심 선정 오류로 사형 부분만 파기를 시켰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다시 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스캇은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53세가 된 스캇, 그가 무죄가 인정될 날도 올까요? 이 사건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작년까지도 스캇이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재심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게 TV로 또는 영화로 제작된 것도 많아요. 이렇게 레이시 피터슨 이렇게 치면은 관련된 TV쇼, 영화 나오니까 그것도 다 재밌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찾아오겠습니다. 바이.